1968년 12월 21일에 달 탐사를 위해서 아폴로 8호가 발사가 됩니다. 네, 아폴로 8호는 탐사선 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달을 완전히 한 바퀴를 돌고 달의 후면을 처음으로 관찰한 우주선이 됐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달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라이브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구의 후면을 봤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구의 후면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연약하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였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다 그래요. 아폴로 8호가 달에 착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 그거를 라이브로 봤던 사람들, 그리고 우주 비행사 3명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폴로 8호를 타고 우주로 떠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지구를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이 미션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One of the astronauts said, when we originally went to the moon, our total focus was on the moon. We weren't thinking about looking back at the Earth. But now that we've done it, that may well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reason we went. (1968년이면) 그해 태어난 사람은 지금 만 56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지구의 이 완전한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생소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The Climate Reality Project에 그 엘고어 씨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뭐냐면 The Earth Rise라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달 뒤로 떠오르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인류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2월 21일 날 아폴로 8호가 출발을 했으니까 사흘 만에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를 이제 읽어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TV 라이브로 20시간 동안 라이브로 방송을 해줬는데 그 당시 미국 역대 최고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거를 봤다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모든 포커스가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구를 보면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Now approaching lunar sunrise, and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전명 작가 이철원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기후변화 쪽에 뜻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게끔, 그리고 제 작품에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넣고 그림을 그리게끔 했던,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다큐멘터리 오버뷰라는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오버뷰라는 다큐멘터리는 20분이 되게 짧은 다큐멘터리고, 그리고 플래네터리 컬렉티브라는 제 친구들이 거기서 제 친구가 2명이 있어요. 3명이서 만든 다큐인데 이제 나사에 직접 가서 그 당시에 최초로 숙박을 하면서 비행사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푸티지도 다 나사에서 받아와서 만든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다큐거든요. 이거의 풀 버전이 또 있어요. 컨티듐이라는 1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요거는 EBS에서 또 한번 틀어줬었어요. 그
EBS에서 하는 그 해마다 하는 그 다큐 페스티벌이 있죠. 거기서 한글 자막 작업까지 해서 이제 방영이 됐던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시작과 같은 뿌리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오버뷰라는 다큐멘터리고 유튜브에 이제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0번 정도 좀 넘게 봤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직장인일 때고 전업 작가가 아닐 때 이 다큐를 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결국에는 제가 환경 운동가로서의 길을 가는데 영향을 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버뷰라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오버뷰라는 다큐멘터리는 반 정도는 이제 뭐 박사라든지 뭐 우주학 박사 혹은 우주 비행사 그리고 그 모든 비행사들은 또 이제 우주를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과 나사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딱 두 가지만 나오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팀은 이제 가이 리드라는 사람이 있고 걔가 디렉터고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인 크리스토퍼 퍼스트아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스티브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편집하는 친구인데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기 전에 그 친구들을 이제 한국에서 만났어요. 사실 걔네가 제 친구의 친구인데 걔네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나사에 가서 다큐멘터리 팀 외부인 자격으로는 최초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잠도 자고 1박을 보내면서 좋은 자료 다 받고 왜냐면 기획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나사에서 그러니까 엄청 막 자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폐쇄공포증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쇄공포증 같은 게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주 비행사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들이 우주에서 그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과가 그 사람들이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답답하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일상에서는 일이 끝나면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러 가든지. 그럼 우주 비행사들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몸도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옷도 편하게 입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과가 끝나면 뭐를 하냐.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바로 답을 그 친구들이 해줬고 그 내용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하는 행동을 부르는 용어도 있어요. Earth gazing이라고 그러거든요. Earth gazing.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보는 거죠. 지구를 계속 쳐다본대요. 일과가 끝나면 지구가 가장 잘 보이는 창에 가서 몇 시간이고 지구를 바라본대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일과를 빨리 끝내고 지구를 또 보고 싶을 만큼 지구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즐겁다 그래요. 이게 단어가 있을 정도니까 Earth gazing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니까 모든 비행사들이 정말 그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한대요. 이 다큐멘터리가 그 굉장히 감성적인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완전히 빠져들거든요. 사실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를 그래도 3년 동안, 4년 동안은 억지로 했던 사람인데 우주 비행사 같은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과학적인 마인드가 머리에 뿌리까지 박힌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가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버뷰에서 얘기하는 그 톤과 그 매너는 정말 감성적이에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주를 다녀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내재적인 큰 변화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끼리는 이미 알고 있대요. 이 사람이 우주를 다녀왔을 때랑 그 전이랑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특히 먼저 비행을 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관찰하는 거를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한대요. 확실하대요. 무조건 변한대요. 근데 우선 오버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지구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봤을 때 이제 인지의 변환이 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작은 스케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도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이제 멀리서 높은 위에서
이제 땅을 바라다보고 작아진 차를 바라다보고 작아진 빌딩을 쳐다보고 더 작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지금 굉장히 오그라드는 표현인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사실 위에서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게 스케일이 좀 더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한대요. 결국엔 지구가 나고 지구를 아껴줘야겠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이제 오존층까지 보여요. 그러면 종이만큼 얇은 이 오존층이 이렇게 연약한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인, 그러니까 하나인, 나와 같은 지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지의 변환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 인지의 변환이 오버뷰 이펙트예요. 그 예로 다큐멘터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그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그 다큐멘터리 팀 3명을 사석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얘기해준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인터뷰한 은퇴한 오래전에 우주를 다녀온 우주 비행사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우주를 다녀온 후부터는 하늘을 보면 달을 2개 본다 그래요.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고요. 우주에 있는 달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 비행사가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고가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감성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달이 2개라는 말은 하늘에 떠 있고 내 마음 안에 달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달이 2개라고 하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달이 하나인 거고 내가 달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엔 내가 지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의 전환이 와서 우주 비행사를 그만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또 강연을 하고 다니는 전 우주 비행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이제 단어 자체는 충격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이런 표현은 아마 그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이 볼링공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왁스로 막 이렇게 닦잖아요. 막 반들반들하게. 이 오존층의 굵기가 그 왁스의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볼링공과 왁스의 두께. 그러니까 정말 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잘 케어하지 않으면 지구가 죽게 될 거고 지구가 죽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죽죠. 뭐 순차적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과 지구를 분리해서 사고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태초에 신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원래는 이제 인간들이 그 신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신과 동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멀리 쳐다볼 수 있고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신들이 이제 인간을 가만히 이제 관찰해 보니까 너무 점점 오만해지고 다른 생명체들을 아끼지 않고 너무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신의 능력, 그 신의 존재 자체를 뺏어야겠다. 그럼 이걸 뺏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우리 정말 높은 곳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뺏어서 높은 곳에 숨겨놓자라고 하니까 다른 신이 아니야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로 날아올 거고 그 높이 있는 것도 다시 되찾을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막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른 신이 그러면 우리 바다 깊은 곳에 그들의 신을 뺏어서 숨겨놓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신이 아니야 인간은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또 바다로 나갈 거고 또 바다 밑으로도 가서 결국에는 그걸 파내서 다시 쟁취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늘도 안 되고 땅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신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 신을 인간의 가슴 안에 인간의 그 내적인 깊은 곳에 그 신을 숨겨놓자. 왜냐면 인간은 자신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지 못할 거야. 다시는 이 신적인 능력을 갖지 못할 거야 얘기를 했대요.
이제 요게 주는 교훈은 결국에는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self awareness라는 거예요. 이 self awareness라는 단어가 오버뷰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주를 다녀와서 지구를 바라다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기 성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만큼 많이 관찰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미 지구랑 나랑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interconnectedness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터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도 아낄 뿐만 아니라 지구도 아끼게 되고 또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우주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주 비행사는 그거를 자기가 느꼈던 거를 말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책에서도 찾아보고 저런 책에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나오질 않아서 대학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학자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이 겪은 현상은 사비칼파 사만디라는 현상과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볼 때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만 동시에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황홀함과 본능적으로 이걸 느끼면서 통일성을 느끼고 굉장히 행복함 그리고 경외심을 갖는 그 현상을 사비칼파 사만디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우주비행사가 그 교수한테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지구를 보면서 느꼈던 기분이었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 되게 놀랐대요. 근데 이 단어는 요가에서도 종종 나와요. 근데 이제 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우주비행사가 느꼈던 감정은 이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황홀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일감이에요. 통일감. 그러면 결국엔 얘기하는 게 원네스거든요. 원네스, 하나임이랑 그리고 인터커넥티드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려운 얘기라기보다 결국에는 지구랑 나랑 하나다. 자연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려면 우리 후손들이 살려면 아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가 결국에는 제가 The Climate Reality Project까지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뭐 그림도 관련된 그림을 그리도록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남아공에 다녀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회사에 막 제안서를 막 먼저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소개로 뭐 친구네 회사에 가서 이제 또 회사마다 그런 교육을 꼭 해야 되는 할당량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또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엉뚱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엘고어 전 대통령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저는 그때 사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The Climate Reality Project나 엘고어 씨한테 관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통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부정적인 질문이나 긍정적인 질문도 아닌 질문이 사실 제일 좋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의견이 들어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는 자기가 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자극적인 컨텐츠를 좋아하죠. 그래서 질문도 되게 자극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본 이런 음모론에서 나왔겠죠. 음모론이 되게 재밌고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 회사가 소위 말하는 좀 학벌이 좀 좋아야 갈 수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럼 약간 지성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물론 좋은 회사라 그래서 다 지성인 다닌 건 아니지만 근데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좀 자극적인 그 컨스피러시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우리가
결국에는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부동산 어쩌고 하는 거는 제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이미 엘고어 씨가 나이가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 개선을 보면은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경쟁이 붙긴 하지만 그 당시엔 저는 엘고어 씨도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어려울 거다 이미. 그리고 그리고 사람은 평생 동안 이게 잠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학부생 때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엘고어 씨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말이 나와서 또 언급을 드리자면 그런 좀 자극적인 질문, 조금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스피커, 저는 그때 스피커니까 저 같은 스피커한테 약간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이 나오면 이 대응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남아공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활동가들은 그 주제가 뭐 기후변화건 뭐 아니면 뭐 비건이든 뭐든 간에 약간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되게 쉽게 흥분하거든요. 빌 게이츠 씨가 쓴 그 굉장히 좋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이 있어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었나? 그 책을 제가 작년에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책을 그 서점에서 보고 이거는 사서 이건 내가 또 내 돈 내고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자리에서 그냥 우연히 보고 사버렸거든요. 이거는 돈 내고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첫 챕터만 대충 봤는데도 이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원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되게 빨리 알고 이 책을 빨리 사서 집에서 읽고, 그리고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좋았던 점은 뭐냐면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에 그냥 약간 관심이 있고 아니면 자기 커리어 IT 전문가로서의 커리어가 끝나서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그냥 심심해서 이쪽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게 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에서 주는 그 자료들보다 더 전문적인 통계가 많아요. 가장 좋은 점은 기후변화를 늦추자, 그리고 뭐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할 때 요 한계와 단점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잘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태양광 판넬이 있고 뭐 풍력 에너지가 있고 뭐 지열 에너지도 있고, 지열 에너지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고요. 해외의 특정 지역에만 이제 지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 발전기도 그 윈드밀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 얼마 전에 그 경북에 가다가 윈드밀을 몇 개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윈드밀이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약간 보기 무서울 정도로 많아요. 약간 그게 미관적으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에너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풍력인데, 그거 보기 싫은 게, 보기 흉하다라는 게 사실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그 윈드밀을 되게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조금 무서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만 있어서 약간 그냥 장식품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츄 같아요. 되게 귀여운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해요. 현재 기준이에요. 24년 기준으로. 그리고 빌 게이츠가 쓴 책에 나오는 그 책에 보면 그 테이블에 쭉 나와요. 깜짝 놀랄 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안 쓸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나는 하겠어, 기후변화를 늦추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으면 디나이어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디나이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죠.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거의 단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디나이어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액티비즘이든지 내가 펼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남아공에서 그걸 확실히 배웠어요. 기억이 나요. 남아공에선 디나이어들을 상대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내가 주장하는 바에 누군가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절대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정보를 쉐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누가 반대되는 자료를 꺼내서 저한테 이거 보여준다고 해서 그냥 기분 나빠하고, 이거 안 볼 거야. 아니면 이거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이거를 보여준 사람의 의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궁금해서, 두 번째는 자기는 제 생각이랑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난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게 제가 흥분을 하고 안 볼 거야 혹은 무조건 싫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기후변화 활동가에 대해서 아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안 꺼내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빌 게이츠의 책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은 뭐냐면, 사실 빌 게이츠도 정유 회사의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거기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본인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경제적인 그 센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유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쏠쏠한 수익을 얻는 거랑, 자기가 기후변화를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하나만 보고 되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처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주식을 판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더 천천히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책에서 해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 주식을 팔면, 정유회사의 주식을 팔면 누군가가 또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성공했어. 빌 게이츠를 나는 평소에 존경하지 않는데 정유회사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존경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공부를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박을 하려면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반박을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이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를 잘 모른다, 마음만 앞선다라고 하면 이런 트레이닝에서 그거를 배워가야 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여러 번 봤던 댓글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뭐 자원을 아껴 쓰고 뭐 탄소 배출을 줄여봤자 중국에서 맨날 공장 돌리고 하는데 뭐 그래봤자 뭐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가장 바보 같은 사고방식이 남 탓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아까 오버뷰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리고 원네스, 인터커넥티드네스에서 얘기한 거는 결국엔 하나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엔 지구고 우리는 이미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주 안에 지구가 지구가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작은 행성 안에 살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공장을 많이 돌린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중국을 예로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중국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중국 때문에 그래 이렇게 뭐 탄소 배출을 많이 되고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없냐, 우리가 하는 걸 중단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장이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해도 굉장히 심하죠. 특정 나라를 탓할 건 아니에요. 그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면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타인을 배려할 필요도 없고, 남을 아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평생을 살면 된단 말이에요. 편한 거 사용하고, 지구에 나빠도 난 상관하지 않고, 벚꽃 얘기했죠. 쓰레기 그냥 버려도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탓하던지 아니면 되게 회의적인 태도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남아공에서 트위터로 저 같은 트레이니들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의 공식 계정에 컴플레인을 막 걸었어요. 뭘 걸었냐면, 첫 번째,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껴 쓰기 위해서, 소중한 자원을 아껴 쓰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인데, 이 교육하는 이 강당에 에어컨이 너무 세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트위터로. 그래서 진행자가 첫날에 바로 사과했어요. 트위터를 보고 그 운영팀한테 얘기를 했더니 운영팀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고 이거 온도를 이렇게까지 낮추는 건 조정을 하겠다. 약간 올리겠다. 전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또 기억에 남는 건 테이블에 얼음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얼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거에 얼음을 얼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불 필요하잖아요. 그냥 물 먹어도 되는데 왜 얼음물까지 주냐 이거예요. 밖에는 덥지만 지금 안은 덥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자원을 아끼고 탄소 배출에 예민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진에서 사과를 했어요. 얼음물도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는데. 근데 그런 교육을 사실 거기서 얻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식적인 부분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지식적인 부분으로 치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잘 쓴 책 하나만 읽어도 되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TV를 너무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TV는 도서관에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TV를 잘 보지 않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거나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TV든 유튜브든 뭐 스트리밍 서비스든 간에 도서관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서관에 가서도 되게 자극적인 만화책만 본다면 인류의 지식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자극적이고 한 번에 소비되고 남는 게 없는 책만 본다면 도서관에 다니면서도 바보가 될 수 있어요. TV 스트리밍 서비스, 뭐 유튜브 똑같아요. 거기서 인류의 지식이 지금은 온라인에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예인만 보고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기후변화 컨텐츠가 사실 깊이가 있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마 깊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만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넘버원 스트리밍 서비스만 해도 원래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거든요. 환경 다큐멘터리 하나만 봐도 그런 연예인 100명이 얘기하는 환경 보호,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정말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하루에 한 권만 읽어도 한 달, 두 달 동안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큐멘터리가 100% 팩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제작자와 그 투자자들의 의도가 당연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환경 보호든 기후변화든 간에. 그래서 연예인을 따라가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회 이슈나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접근하기 쉽겠죠. 근데 기후변화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 과학을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시면 탄소 배출을 왜 줄여야 되는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후변화 시리즈 그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의 과거를 여러 번 회상을 했고 되게 좋은 에너지도 받았고 또 친구가 또 그림도 사주기로 했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인데 좋은 일도 생겼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정보들이 틀린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채널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통계를 가져와서 보일 때도 있어요. 정유회사 직원이 어떤 통계를 저한테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줄을 몰라요. 볼 줄을 모르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박을 결국에는 하려면 아니에요. 정유회사에서는 무조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막아야 되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그 자료를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태도 정도는 가져야 돼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그게 통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태도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흥분하고 무턱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의견이 다르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보호,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가치를 다른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실망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단체에 속하더라도. 저는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사실 엘고어씨 때문에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단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훌륭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서 트레이닝을 2번이나 받은 건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남아공 갈 때 친구들한테 막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그만큼 저는 그 단체를 좋아해요. 이제 여러분도 자기한테 맞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꼭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꼭 이제 지키면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시리즈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